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은 주말에 잠시 나갔던 용인 근처의 용덕 저수지라고 하는 용덕 저수지의 풍경입니다. 10월 6일 아침 시사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10월 6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이 까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공포, 원자재가 급등, 금리 인상 우려 등 이 겹치면서 어 코스피 3,000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트리플 악재가 겹쳤다. 인플레 우려, 인플레에 따른 금리 상승이죠. 미국 디폴트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등등,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코스피 3,000이 반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플레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형 악재들 보면은 일단은 공급망 병목, 원자재 가격 강세로 인플레 우려,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장중 연 1.5%를 넘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반도체 게임 등 국내 기업의 내년 실적 하향세 우려, 중국의 헝다 등 부동산 쇼크, 미중 무역 갈등 재연조짐, 미국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들이 겹겹이 한꺼번에 어 몰아치고 있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디폴트 위기는 지금 2주 뒤에 18일부터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채가 GDP 100%를 넘어서면은 정부 재정 지출을 미국 상하양원의 인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인준을 받았지만은 이미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하양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달 18일까지 받지 못하면은 재정 지출이 동결되는 재정 절벽 상태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유가 금리에 G2 갈등도 겹쳤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국채 금리가 1.6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1.5%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값이 7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탄값, 기름값, 가스값 모두가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서부 중진유 WTI 가격은 배럴당 77.6달러를 어제 그저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라고,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을 합한 걸 오페크 플러스인데, 증산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추가 증산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유럽의 에너지 가격도 17% 뛰면서 주유 대란까지,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주유 대란까지 확산되고 있고 올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석유, 가스, 석탄값 다 뛰는데 원전 말고는 대안이 있나?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린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탈원전을 하는 나라가 더 큰 타격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충분치 않은 데다가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안 좋은 때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아무래도 석탄이라든지 석탄을 줄이면서 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LNG 가격, 가스와 석유 가격, 게다가 석탄도 재고가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원전 말고 대안이 있느냐, 에너지 위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지금 석탄 부족 때문에 전력이 공급이 심각해서 공장 가동을까지 줄이고 있는 중국의 31개 성 중에서 21개 성이 어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만약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에너지를 북한을 통해서 전기를 수입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공연불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연불에다가 우리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맡기고 있다가는 한국은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게다가 중국의 광물값도 폭등을 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틀어막는 바람에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틀어막다 보니까 광물 가격이 반도체 소재가 되는 텅스텐이라든지 규소 같은 가격이 지금 석 달 새 4배나 오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니켈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배터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탄산, 리튬, 유연탄, 망간,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가격 전부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뭐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호주에서 수입해 오던 유연탄이 호주와의 대립 관계 때문에 원만치 못해서 183%나 올라가고 있고요. 탄산, 리튬은 358%나 4배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전력이 부족하면서 이런 광물 자원 채굴에 대해서 채굴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심지어는 반도체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27년 년에 폐광된 영월 폐광까지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류 대란도 대단합니다. 출고 대란, 퍼펙트 스톰이 오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9월에만 3만 대 생산 차질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미국에서 현대차도 미국 재고량의 33%를 감소하고 삼성 스마트폰도 예년에 60% 정도밖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 LA는 옮길 사람도 없었어. 배도 구하기 힘들지만 배가 가까스로 도착해도 옮길 사람이 없어서 컨테이너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현지르포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이 너무 심각한데 이럴 때 물류 대란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사 담합 문제를 심사한다고 담합을 심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해운사도 지금 한진해운이 문 닫으면서 HMM에 도전하고 있는데 무슨 담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 지금 정부 내에서도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주가 괜찮다는데 왜 문제를 삼나? 지금 물류 대란으로 난리인데 왜 이걸 또 문제 삼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나올 정도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담합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어디를 봐도 악재만 수두룩하기 때문에, 악재만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주식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전망은 의미가 없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3,000피 붕괴되면서 복합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페이스북 주가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정권주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치솟는 유가에 정유주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한 가지는 지금 컨테이너 선사 중심의 HMM은 중국 전력난에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물동량이 줄어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 대신 벌크 선사에서는 석탄 등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송 업종의 최선호주로 어 발틱 운임 지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인제 그 대장동 사태, 대장동 게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에서는 유동규의 배임이 드러나면 이재명도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을 입히고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은 개변이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성남 시민이 수천억 손해를 보는 동안 개인들에게 이익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개인들이 가져가면서 성남 시민이 수천억 손해를 보는 동안 시장이었던 이재명은 몰랐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장동 원주민은 유동규가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다."라고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어 이 유동규가 측근이든 아니든 일개직원이든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즉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하면서 이런 그 일을 벌였고 그것을 결재권자인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같다. 측근이든 아니든 본질은 같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공공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성남이들 SPC죠. 특수목적회사가 사업 초부터 화천대유의 수익을 집중되도록 논의를 해 왔다는 어 이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팀이 2015년부터 짠 계획을 성남시가 그대로 허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허가하는데 시장이 모르고 허가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분당 경찰서는 국가권익위가 오래 의뢰한 대장동 부패 의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힘이 없다고 내사 석 달 만에 종결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열면 열수록 여러 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 임대를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그 서민 임대를 한다고 해서 토지를 공공 수용을 한 다음에 서민 임대를 줄이고 또 민관 합동 개발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높은 가격을 분양하면서 용적률까지 높여서 2,000억을 더 챙겼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토지 보상비로 4,000억을 덜 써서 화천대유 개발 수익 급증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재창이라는 위례자산관리 위례도 인제 이런 화천대유처럼 이렇게 성남이들처럼 이렇게 인제 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수인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바로 유동규가 그렇게 했는데 유동규에게 "3억 뇌물 폭로를 협박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욱과 정영학, 김만배 3 인방이 의논해서 120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야 뭐 그냥 이게 열면 열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FIU에서는 화천대유 법인과 3 인은 횡령 배임을 지난 4 월에 경찰에 통보했는데 경찰은 FIU도 통보를 하고 심지어는 했는데 분당 경찰서 권익위도 의뢰를 했는데 분당 경찰서는 내사 석 달 만에 힘이 없다고 종결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권익위만 5 월에 의뢰한 게 아니고 그전에 FIU도 어 지금 4 월에 벌써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내사 없다고 덮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FIU는 국수본에 경찰 FIU는 사실 그 분당 경찰서가 아니고 지금 경찰청에다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통보했냐가 나오지 않는데 통보를 받고 뭐 경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다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 관련 인물 3명과 법인의 횡령과 배임 의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갰다 그런 얘기죠. 어 이사회를 거쳤다고 해도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어 인제 곽상도 아들 얘기죠. 퇴직금은 탈세와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지금 또 성남시 백현동 부지 8회 유찰되었는데도 A사의 판례자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고요. 드디어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가 크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9,900만 원까지 올라가서 12억 6번 12억에 도달했는데 금년 들어서만 1억 5천만 원 평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고요. 강북 아파트 절반이 9억을 넘었다. 강북 아파트 절반이 9억을 넘어서 대출 규제권 이제 9억을 넘은 아파트는 대출을 받지 못하죠. 대출 규제권에 진입을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고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사라지고 있다. 6억 이하 아파트는 강북구에서도 4년 만에 98%에서 36%로 급감해서 6억 이하 아파트, 서민 아파트는 사라지고 있다. 결국은 집값 폭등이 서민들에게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급 부족으로 집값도 폭등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90만 가구 재산세가 인상 상한이 재산세 30%에 도달했다. 이 정도 해서 약탈적 증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결국은 공시가를 인상 속도를 늦추어서 재산세 상한까지 뛴 세금 약탈적 증세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도소득세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증여 가격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세금 압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봐야 할 때다.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맞고 또 팔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고 이 세금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매물이 줄면서 집값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세 대출도 받지 못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어서 월세 비중이 작년 1년 전에 28%에서 36%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무조건 대출을 규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오픈한 토스뱅크 세 번째 인뱅 인터넷 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제 우리나라도 인뱅 삼국지 시대가 열렸는데 연 2% 예금 대출 최저 금리 2.76%로 토스뱅크가 대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용대출 최대 2억 7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1억 5천만 원까지 해 주는데 해 주다 보니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상품으로 승부수를 끌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대출 난민들이 토스뱅크로 몰릴 것인가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제 첫날 1만 명이 몰렸다. 사전 신청 100만 명 이상 몰렸지만은 대출 수요 쏠림을 우려해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1만 명이 몰리고 지금 예약을 안 한 사람들은 토스뱅크를 이용하려면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초랑 토뱅이 금융당국과 각을 세워나 지금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대출을 하면서 각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으면서 토스뱅크가 금리는 한도에서 유리하지만 지속되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 패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설과 시간,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택 치료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인제 나오면서 재택 치료를 가 서두르고 있는데, 이때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환자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는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백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팩을 포함하기 위해서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비선 폭증하는데 손실보상만 3분기에만 2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되는데, 결국 돈이 없는데, 결국은 돈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결국은 기금 돌려막기로 하고 있다. 공적자금 기금이 여유자금 별로 없고 고갈이 돼 가는데 거기에서 2조 원을 마련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이 공적 자금 관리 기금을 보충해야죠. 결국은 기금 돌려막기, 내년으로 넘기는 거,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의 준조세를 강요하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준조세가 지금 2015년 한 해 납부한 16조 원이었는데 지금 더 올라서 지난해에는 20조 원이 준조세를 거쳤다. 각종 부담금 이런 거죠. 대통령은 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은 오히려 2015년에 16조 원에서 지난해 20조 원으로 더 늘어났는데, 지금도 각종 준조세가 국회에서 강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또는 무슨 그 외에도 사회연대기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 각종 기업의 자발적이란 이름을 빌린 부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법인세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도 그것의 거의 절반 정도의 또다시 자발적이라는 이름의 준조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가 문제가 바로 이건데, ESG가 두 번째가 S가 소셜이거든요. 사회연대, 사회기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622개로 역대 최다 위원회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노노 간의 일감 싸움이 극심해요. 얼마 전에 구타까지 발생하는, 그런 폭행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났는데, 여전히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간의 노노 싸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파이가 적어지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2배가 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 중심에, 이게 자동차는 금속 노조죠. 민노총의 주력 세력이 금속 노조와 그다음에 공공 노조와 금융 노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대기업일 경우에 우리나라 임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죠. 귀족 노조 때문에 대기업 임금이 너무 높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00억 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애플과 테슬라, 구글도 MS도 반도체 작업선을 하면서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신났다. 한국도 삼성 반도체 공장을 속도를 낸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최근에 부상하면서 신입사원 교육도 메타버스로 한다는, 메타버스가 광범위하게 지금 활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대박에도 넷플릭스는 한국을 배신하고 있다. 한국의 난 매출의 77%를 본사를 보내서 법인세는 불과 21억 원밖에 안 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게임을 한 달고나 같은 경우에 달고나 게임은 그것이 나온 이후에 지금 대박을 터뜨리면서 달고나 제작하는 제조하는 가게는 8시간대 화장실도 못 가고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소비자법에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이 지금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의 네이버 통장, 또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보험, 토스의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이런 등등 각종 금융 상품을 비교하는 것을 금융 중개로 비교한 다음에 소비자가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해서 그 회사의 연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금융 중개로 보면서 금융 중개 인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핀테크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토스의 보험 설계사 연결 서비스를 상품 중개 형태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사업자들의 혁신 의지도 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골목 상권 침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이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플랫폼에 입점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것에 그 플랫폼에 예컨대 꽃배달 가게 같은 경우에 플랫폼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것이 골목에 있는 옷가게를 침해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플랫폼에 입점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골목 상권을 놔두는 것이 그런 전통적인 가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사실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무조건 지금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책의 잘못으로 해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파상 공세를 하면서 지금 드디어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사업이 있으면 철수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못하면 앞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 핀테크 혁신과 더불어서 플랫폼 혁신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력, 태양광의 발전 설비가 중국 유럽산이 잠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을 타고 비트코인 6천만 원을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인 거래소에 지금 1년 사이에 10배, 1년 전에 작년 9월 달에 9,500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9조 원으로 코인 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급증을 하고 10배가 늘었다. 실명 계좌도 777% 공격되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업비트는 신분증을 올리는데 오늘부터는 100만 원 이상은 신분증을 올리고 14일부터는 모든 거래에 개인정보를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유엔 대북 제조위는 북이 최악 경기 난에도 핵과 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보도가 나오는데 북한의 지금 미사일 전문가 로켓 공학자의 분석은 북한의 전술 미사일 위협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문정부가 임기 말에 대북 유화책을 미친 행동이다는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의 비판이 실렸습니다. 실전 같은 모의 연습을 통해서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수상은 일본 총리는 첫 통화를 역시 바이든과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확인했다 그런 얘기고 일본에서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와서 과학 분야에서 벌써 25번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본 소부장의 강한 소부장의 근본 원인이죠. 한국은 아직 과학 분야에서 한 명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교육의 기초교육, 그다음에 평생 가는 장인 정신 뭐 이런 것들
끊임없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일본의 과학 분야 25번째 노벨상을 배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에 이어서 또 화양연이라고 하는 화양연 보동성 개발 회사가 또다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지금 중국의 부채가 특히 그 부동산 부채가 중국 경제에 내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연금이 헝다에 410억을 투자해서 올해 42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난에 사치제라든지 이런 데 투자 제한을 할 정도로 초강수를 두고 있고 중국은 인구도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자원도 지금 전력난으로 채굴이 안 되고 있고 투자 매력도 말라가면서 중국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전투기 폭격기 149대가 4일간 대만 해협을 상공을 덮었다 그런 얘기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25%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식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또 한 가지 또 정치 면에서 부친 의혹에도 윤희숙은 사퇴했는데 본인 혐의에도 버티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언론은 공금 사측 사용에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쏟아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대장동 게이트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 또 윤석열의 고발 사주 문제 이런 거에 불구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공포가 만든 지지 세력 집결, 진영 대결에 질린 중도층 이탈, 표를 흡수할 3지대 후보 부재 뭐 등등이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의 참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이 계속 지금 엄청나게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8%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라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